네, 이어서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제라고 하면 과제일 수도 있겠죠. 예, 이 함수의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서 좀 적절히 변경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성공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성공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제 포인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이해하신 게 되는 건데요. 일단 뭐 문제점을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보고 그리고 일단 문제가 무엇인지를 갖다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이해하고 나서 내 생각에는 분명 이렇게만 함수를 정의를 하고 나도 PTR1과 PTR2에 저장된 값이 바뀔 것 같은데 서로 가리키는 대상이 바뀔 것 같은데 안 그런 이유를 난 잘 이해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제 경험상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드를 눈으로 이해했을 때에 오히려 쉽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도 나와 있지만 교재에서도 그림을 통해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으시면은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데 있어서 그림을 꼭 첨부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저도 그림 이외에 더 좋은 어떤 설명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제 일단 문제점을 한번 보도록 하죠. 기본적인 문제점은 이겁니다. 요 함수 호출 문장 여기서부터 일단 저는 시작을 할게요. 지금 swap int ptr 함수 호출 이후에 ptr1과 ptr2가 저장하고 있는 값이 바뀌길 바라는 거예요. 즉 함수 내에서 ptr1과 ptr2에 접근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ptr1과 ptr2에 접근을 해서 거기에 저장된 값이 바뀌길 원한다면 무엇을 전달을 해야 됩니까? ptr1의 주소값, ptr2의 주소값을 전달을 해야죠. 그래야지만 함수 내에서 그 주소값을 참조해가지고 ptr1과 ptr2에 접근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즉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ptr1 앞에 ampersand 연산자 붙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ptr2 앞에도 ampersand 연산자가 붙어야 됩니다. 이거 붙어야 된다라는 거를 갖다가 발견하지 못하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사실은. 이건 우리가 앞에서 그 포인터 싱글 포인터 공부하고 나서 함수 기본적인 변수의 수합에서도 우리가 이미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스캔F 함수에서도 ampersand 연산자 붙여주는 이유와 일맥상통하는 거죠. 자, ptr1과 ptr2라는 외부에 선언된 변수에 저장된 값을 바꾸려면 그 변수의 주소값을 넘겨줘야지만 함수 내에서 접근이 가능하겠죠. 자, 이건 제가 다시 여기서 설명을 지금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재차 강조하지 않아도 당연히 여기서부터 시작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서 ptr1과 ptr2의 주소값을 넘겨줍니다. 그럼 swap int ptr 함수는 ptr1의 주소값과 ptr2의 주소값을 얻게 된 거니까 ptr1과 ptr2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도구가 생긴 거죠. 자, 그러면 넘겨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p1과 p2가 싱글 포인터 변수로 선언이 되어 있어요. 포인터 변수, 싱글 포인터 변수의 주소값을 전달을 한 거니까 그 주소값을 저장받는 p1과 p2라는 저장하는 p1과 p2라는 포인터 변수는 무엇으로 선언이 돼야 되냐면 더블형 포인터 변수로 선언이 돼야 되겠죠. 이거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함수 호출이 끝나고 나요. 그러면 어떠한 형태가 되냐면 제가 여기다 좀 써볼까요? 여기까지 일단 진행이 되고 나면은 num1은 제가 최대한 이쁘게 쓰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림을 잘 그려야 이해가 쉽거든요. num1을 가리키게 되고요. ptr1은 그 다음에 num2를 ptr2가 가리키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ptr1과 ptr2의 주소값을 전달을 했고 그것을 p1과 p2가 받았으니까 p1이 ptr1을 가리키게 될 거고 p2가 ptr2를 가리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매우 성공적이죠. 왜? P1과 P2를 이용을 해서 PTR1과 PTR2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공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건 뭐예요? 이 두 가지죠. 이 둘에 저장된 값을 서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코드가 적절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 코드를 구성을 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저는 PTR1과 PTR2에 저장된 값을 갖다가 서로 바꿔주려면 일단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변수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냥 그걸 이름을 템프라고 해볼게요. 자, 템프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ptr1에 저장된 값을 템프에 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ptr2에 저장된 값을 ptr1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템프에 저장된 값을 ptr2에 저장을 해요.
일련의 과정,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랑 유사하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ptr1에 저장된 값은 ptr2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ptr2에 저장된 값은 ptr1으로 전달이 되어서 서로 저장된 값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갖다 완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ptr1이 사실상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에스크리터 p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ptr2는 사실상 뭐가 됩니까? 에스크리터 p2가 됩니다. 그러면 답이 이미 다 나왔어요. 어떻게 됩니까? p1에 저장된 값을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자, 일단 이거 먼저 진행을 해보죠. ptr1에 저장된 값을 템프에 넣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p1을 갖다가 직접 넣는 게 아니라 p1에 에스크리터를 붙여서 ptr1에 저장된 값을 템프에 넣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ptr2에 저장된 값을 ptr1에 넣습니다. ptr2는 뭐예요? p2의 에스크리터죠. 이 앞에도 에스크리터 각각 붙여주면 돼요. ptr2에 저장된 값이 그렇게 되면 ptr1에 저장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뭘 해주면 됩니까? 템프에 저장된 값을 ptr2에 저장을 해야 되니까 ptr2는 뭐예요? p2에 에스크리터 붙여주면 얘가 ptr2가 되는 것이죠. 예, 이해되십니까? 지금 제가 막판에 말씀드린 요 포인터 붙여주는 관계가 솔직히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 인정을 할게요. 솔직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림을 그려가면서 지금 요거는 여러분들이 몇 단계 한번 거쳐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맞나? 실제로 맞는지? 그럼 거꾸로 한번 또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는 거예요. 템프라는 변수가 있어. 그 다음에 p1의 에스크리터를 여기다 넣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p2의 에스크리터를 갖다가 p1에 저장을 하고 p1 에스크리터에다 저장을 하고 템프를 넣네 라고 했을 때 일단 코드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세요. 그린 다음에 p1 에스크리터가 에스크리터 p1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에스크리터 p2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갖다 다시 거꾸로 써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뭐 들어가요? ptr1 들어갑니다. 여기에 뭐 들어가요? ptr2가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수합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바로 또 그 답을 보지 마시고, 뭐 이렇게 써드렸지만 이것 다시 책 덮고 이 예제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해가지고 바꾸는 코드 완성을 시키시려면 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그려드린 것처럼 그리면서 따라오는 연습을 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 습관은 여러분들이 좀 들이셔야지만 포인터를 좀 내가 나중에 불편하지 않게 쓸 수 있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거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한 번씩은 공부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좀 부족해서도 아니고 저는 훨씬 더 많이 그림을 그려보면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만큼 그림을 많이 그리시면서 공부를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제를 완성을 하실 수가 있고 실제로 값이 바뀌는 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예제 수압 int ptr이라는 함수를 갖다가 적절히 수정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 그냥 보고 바로 이해하시는 것보다 잘못된 예제를 정상적인 예제로 바꿔가는 그 과정이 매우 가치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몇 번에 걸쳐서 시도를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론적인 설명은 이거면 사실 충분해요. 남은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가면서 완성을 하시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만큼 그 예제가 시사하는 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많이들 해요. 그거를 갖다가 지금 어떤 포인터 변수의 수압 같은 경우는 안 다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정작 내가 그걸 해야 될 때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예제로서 제시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배열의 포인터형은 무엇으로 결정이 된다고요? 배열의 포인터형. 자, 1차원 배열로 제한하겠습니다. 1차원 배열의 포인터형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배열의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 변수의 자료형을 근거로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int array 30 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게 앞에서 파트 2에서 다 공부한 내용이니까요. ARR의 포인터형은 뭡니까? int형 포인터이죠. 그 이유는 뭐예요? ARR이 가리키는 것이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열이 int형 포인터 변수의 묶음이니까 배열 이름은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잖아요. 첫 번째 요소가 int형 변수니까 얘는 int형 포인터인 거예요. 이렇게 1차원 배열의 자료형을 결정짓는 요소는 배열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을 기준으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 힌트를 가지고
이 배열의 자료형을 한번 배열 이름의 자료형을 결정을 해볼까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int 포인터 arr1 자 20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맞힐 수 있어야 돼요. arr1의 포인터형은 뭡니까? 뭘까요? 뭐만 보면 됩니까? arr1이 가리키는 첫 번째 요소만 보면 돼요. 왜? 얘도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원 배열이죠? 이거 2차원 배열입니까? 1차원 배열이에요. 그럼 arr1의 포인터형은 뭘까요? 답은 int 포인터 int형 더블 포인터가 되는 겁니다. 왜? 뭐 예를 들어서 arr1이 가리키는 첫 번째 요소는 뭡니까? 얘는 int형 포인터 변수잖아요. int형 싱글 포인터 변수를 가리키니까 얘는 int형 더블 포인터가 되죠. 우리 지금 계속 공부한 게 그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int형 포인터 변수를 가리키니까 더블형 포인터 변수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arr1의 자료형은 이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뭐 이거 하나 더 얘기를 해볼까요? 책이 있으니까. 자, arr2의 자료형은 뭘까요? 얘가 가리키는 것은 더블형 포인터 변수이니까 arr2의 자료형은 더블형 더블 포인터 변수가 되겠죠. 뭐 이거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뭐 별로 어렵지도 않은 내용을 갖다가 또 이렇게 되게 강조를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문제를 매칭을 시켜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int arr 예를 들어서 3이다 라고 했을 때 arr은 int형 포인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느냐? 1차원 배열 이름의 그 포인터형은 int형 그러니까 1차원 int형 배열의 포인터형은 int형 포인터이니까 int arr2 3, 4 2차원 배열의 이름은 더블 포인터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아직 우리가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을 해서 지금 여기서 2차원 배열 이름의 포인터형이 이거냐? 이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기억을 하세요. arr1 1차원 배열이죠. int형 포인터 변수로 이루어져 있는 1차원 배열입니다. 이 1차원 배열의 포인터형이 얘라고요. 그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왠지 이건 아닌 것 같죠? 얘가 얘니까. arr1의 포인터형이 얘니까 얘는 아닐 것 같다라는 것 정도까지는 예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을 조금 괴롭힐 요소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 챕터에서부터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갖다가 일단 먼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챕터인지 이게 다음 강의인지 제가 정확히 다음 챕터에 아마 조만간 이제 이게 강의가 들어갈 텐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을 조금 괴롭힐 요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결론은 그겁니다. int 1차원 배열 이름의 포인터형은 배열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을 기준으로 결정이 된다.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거 꼭 기억 안 하면 그다음부터 많이 헷갈립니다. 이거 꼭 기억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1차원 배열 이름이에요. 2차원 배열 이름은 포인터형을 결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제 지금까지 그 포인터와 배열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앞에서 공부했던 개념을 뒤에서 적용해 오면서 이해해 오셨을 텐데 이거를 갖다가 2차원 배열 이름의 포인터형 결정 짓는 데다가 적용을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되게 괴로워지는 거예요. 따라서 1차원 배열 이름 이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1차원 배열 이름의 포인터형은 배열 이름을 가리키는 대상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라고 했던 우리가 앞에서 여러 차례 공부했던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걸 근거로 얘의 포인터형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다 설명드렸죠. 예, 저는 이제 아쉬운 마음에 뭘 좀 더 말씀드릴까 잠깐 제가 고민을 했는데, 예,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만 제가 또 아쉬우니까 화면 하나 잠깐 지우고요. 아쉬우니까 하나만 제가 또 더 설명을 드린다기보다 그냥 문제를 드릴게요. 자, arr 20. 이거 뭘까요? 이거 뭐겠습니까? arr은, 자, 질문 1. 1차원 배열이다. yes냐, no냐.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 맞습니다. 1차원 배열이죠. 2. 배열을 이루고 있는 그 변수의 자료형은 int형 더블 포인터 변수다.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이것도 사실 별거 아니죠. 예,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한 배열을 선언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1차원 배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배열을 이루는 자료형이 이거다라는 사실만 알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다만 그러니까 이 인트형 더블 포인터 변수로 이루어져 있는 1차원 배열이죠.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 제가 강조하는 게 1차원 배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ARR의 자료형은 뭘까요? ARR의 자료형은 뭘까요? ARR이 가리키는 것은 1차원 배열이니까 가리키는 것은 인트형 더블 포인터이니 얘의 자료형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인트형 3중 포인터로 선언을 하면 되겠죠. 이거 물론 책이 없습니다. 책은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이해하면 이거 뭐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예,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제가 참고적으로 제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뭐 나중에 적용이 쉽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예제에서는 이제 뭐 이러한 형태의 배열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num1, num2, num3가 ptr1, ptr2, ptr3에 의해서 참조되고 있죠. 즉 ptr1은 num1을 가리키고, 자 이렇게 항상 그리세요. ptr2는 num2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ptr3는 num3를 가리킵니다. 얘는 인트형 포인터 변수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ptr, arr 일단 요소가 3개니까 초기화 리스트의 개수가 3개니까 3이 들어갈 겁니다. 자, 얘네들이 인트형 포인터 변수죠. 인트형 포인터 변수죠. 인트형 포인터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으로 이루어진 배열이니까 당연히 인트형 포인터 변수로 이루어진 배열을 선언을 해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예, 이거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ptrarr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ptrarr이 가지고 있는 그 배열, 제가 여기다 이렇게 그릴게요. ptrarr은 길이가 3입니다. 그리고 ptr1과 ptr2와 ptr3가 가지고 있는 값을 저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얘가 가리키는 게 ptr1이고 얘가 가리키는 게 ptr2고 얘가 가리키는 게 ptr3다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ptr1의 주소값으로 초기화한 게 아니고 ptr1과 ptr2와 ptr3가 가지고 있는 값으로 초기화한 거잖아요. 따라서 얘가 가지고 있는 값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도 얘를 가리키겠죠. 얘가 가지고 있는 값 여기다 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도 얘를 가리키겠죠. 얘가 가지고 있는 값 여기에다 넣으면 얘도 얘를 가리키게 되겠죠.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즉 인트형 포인터 변수로 이루어진 배열이다 보니까 인트형 변수의 주소값으로 이렇게 값이 초기화가 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trarr의 주소값을 어딘가에다가 저장을 하려고 해요. 그럼 어딘가에 저장할 수 있는 포인터 변수 선언하려면 ptrarr이라는 이 배열 이름의 자료형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ptrarr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이거 ptrarr이 가리키는 게 첫 번째 요소이고 첫 번째 요소는 인트형 포인터 변수이니 ptrar은 인트형 더블 포인터 변수가 더블 포인터죠. 변수는 아니니까 더블 포인터가 되겠죠. 그래서 더블 포인터, 인트형 더블 포인터 변수 선언해서 그 값을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뭐 다 설명드렸던 거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예제를 통해서. 자, 결과적으로 dptr이 얘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배열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ptrar를 통해서도 접근할 수가 있고 dptr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어디서 공부했었냐면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포인터 변수에다가 배열의 주소값을 저장을 해놓으면 포인터 변수를 이용을 해서 배열에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었어요? dptr 그 다음에 배열의 이름처럼 이렇게 제로, dptr 1, dptr 2 이런 식으로 배열의 이름처럼 접근할 수 있었죠. 우리 이거 1차원 배열, 1차원 포인터 변수 공부한 다음에 파트 2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게 사실은 여기서 그 내용을 싹 빼가지고 여러분들을 좀 편하게 해드릴 수도 있었는데 그 개념을 여기서 한번 다시 적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때 공부했던 것을 복습하실 수 있도록 제가 괴로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면 그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머릿속이 엄청 맑아지는 그런 해피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해를 그리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잘 이해가 이 부분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제가 지금 여러분 속상하게 만드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요 부분 이쯤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다시 되돌아가서 이 부분을 복습하고 돌아오셔서 이 문장이 이해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100%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여드리고 있어요. dptr과 ptrarr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배열에 접근하는 배열의 이름처럼 dptr을 이용을 해가지고 배열 요소에 접근하는 예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크리터를 붙여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배열 요소가 가리키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출력하고 있는 예제입니다. 자, 이 부분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압함수, 포인터 변수에 저장된 그
값의 수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요거는 시간을 두고 넉넉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해가 되셨다고 해서 바로 넘어가시지 말고 완전히 훈련을 하셔서 이 예제를 갖다가 누군가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저도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어요. 다른 부분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좀 더 이해가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17-2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